차트가 붉게 타오르는 순간 코인러들이 가장 기다리는 10월의 전설, 업토버. 2020년 10월,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은 60% 가까이 폭등했고 2021년 10월에도 40% 넘는 랠리를 기록했다. 리플, 솔라나까지 두 자릿수 상승을 더하며 그야말로 뜨거운 알트 시즌이 펼쳐졌다. 2023년 10월엔 리플 12%, 솔라나는 무려 140% 폭등하며 업토버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이더리움이 10% 추락하고 알트코인도 함께 흔들리며 전설은 시험대에 올랐다. 2025년 8월, 상장사와 기관 자금이 다시 이더리움으로 몰려들며 업토버의 전설은 또 다시 꿈틀대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알트코인의 불꽃은 다시 타오를 것인가? 아니면 희망만 남긴 채 사라질 것인가?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미국 퇴직연금이 코인의 문을 열고 또 리플은 긴 소송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요. 이제 기관 자금도 슬금슬금 돌아오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벌써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과연 근거 있는 기대일까요? 아니면 금세 사라질 신기루일까요? 기관 자금의 귀환, 알트코인 시즌 진짜 올까? 리플을 남다른 통찰로 읽어내는 암호화폐 전문 스토리텔러 문창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리플 쪽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의 코인 투자 허용, 또 리플 소송 종료 등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호재성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고래라고 하죠. 이 큰 손들의 움직임이 좀 변화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요. 향후 전체 유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암호화폐 판 자체가 점점 캐파가 커지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비트코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미 미국의 재무부에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을 했고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뉴햄프셔주 등등 많은 주정부 단위의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탠스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이제 BPM7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비금융 자산, 그러니까 국제 수지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많은 기관에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MSCI와 같은 그런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6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 상장사를 총 망라하게 됐을 때는 거의 80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지금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XRP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최근에 샤프링크, 여기도 이제 게이밍 회사인데 나스닥 상장사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 또 톰 리가 의장으로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100만 개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크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캐시우드라든지 또 이제 페이팔의 창시자이자 파운더스 펀드를 이끌고 있는 피터틀 같은 경우도 이 비트마인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더리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공급 쇼크가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401K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에서도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또 JP모건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담보로 한 어떤 대출 상품을 만들어 가겠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큰 그림 자체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만 지금까지 상반기에 좀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훈풍이 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코인 시장으로의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허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 한도
제도권도 좀 속속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권 편입의 흐름이 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거래 방식 그리고 운영 전략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다면 지금은 또 완전히 새로운 금융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유럽을 필두로 한 미카 법안은 이미 통과가 돼 있고요. 최근에 하원에서 크립토 3법이 통과가 됐죠. 그중에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는 매우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뭐 상하원 모두 통과되고 트럼프 서명까지 완료된 지니어스 액트 법안.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 현금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미국 단기 국채를 어느 정도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 그런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The Genius Act provides banks,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 framework for issuing crypto assets backed one for one with real U.S. dollars, treasury bills, and other cash equivalents. It's really strengthening the dollar and giving the dollar great prominence. And 또 그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의 주요 이제 굴자는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지금까지는 SEC가 증권성 심의로 많은 알트코인을 괴롭혀오고 뭔가 좀 태클을 걸었다면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완전히 규제의 명확성,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듯한 모습,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Despite what the SEC has said in the past, most cryptocurrencies or crypto assets are not securities. The Commission will encourage our nation's builders rather than constrain them with red tape and one-size-fits-all rules. While the Commission is actively considering industry requests that could jumpstart innovative activity, the Commission is also contemplating an innovation exemption. 자, 특히 또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상장 기업들의 이 솔라나 매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리고 있어요. 이런 데서 특별히 솔라나 매수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어떤 타겟팅에서 나온 하나의 재단이자 하나의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영역 자체가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내가 A라는 조건을 달았을 때 B라고 하는 결과가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 이걸 이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에 대비해서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수료도 매우 저렴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솔라나의 그런 메인넷 자체가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솔라나의 기관들이 많이 사들이는 모습도 보여지고 또 궁극적으로 매출 규모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 또 트럼프가 언급한 코인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에이다까지 5가지의 코인은 많은 기관들이 지금 현재 채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좋냐,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은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상대적인 거고, 저 또한 지금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둘 다 병렬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조금 더 기관에 맞춤형 돼 있다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리테일 쪽, 소매 쪽에 조금 더 맞춤형이 돼 있으면서 둘 다 각자의 영역을 공존하는 하나의 스마트 컨트롤 영역에서 앞으로 더더욱 RWA 섹터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가님께서 오셨으니 저희가 또 리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장기 소송이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또 현물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요거만 좀 풀리면 이제 완전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폭발적인 그런 매수가 유입이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우 호재가 맞습니다. 매우 호재가 맞고 그렇다고 해서 ETF가 SEC로부터 승인되자마자 가격이 폭등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품화가 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관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는 과정과 어느 정도의 쿨링 타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ETF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투자적 관점,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블랙록에서 신청을 안 했거든요. XRP 현물 ETF를. 네. 그래서 이 움직임과 XRP의 가격 상승은
커플링이 될 수는 있지만 SEC에서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긴 시기열을 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XRP에 대한 어떤 소송이 끝났다.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최근에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완전히 끝난 거 맞아요? 소송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소송은 완전히 끝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끝난 거 맞나라고 하는 약간 네. 좀 가격 펌핑이 기대 이상으로 안 나와주다 보니까 이거 진짜 끝난 거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솔직히 가질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서로 교체 항소를 취하했고 1차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내면서 어떻게 뭐 달러로 낼지 아니면 XRP로 낼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크게 우리가 큰 이정표로 바라볼 수 있는 건 XRP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매우 명확성이 생겼기 때문에 XRP 투자자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XRP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클래리티 법안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 네.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면서 XRP, 뭐 솔라나, 뭐 라이트코인, 뭐 심지어 도지코인과 같은 그런 ETF도 준비가 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 자체를 이제 이런 타임라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좀 롱텀하게 여유롭게 좀 시장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XRP를 발행하는 리플은 최근 또 다양하게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미국에서 은행 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승인이 될 때 이 파급력도 또 무시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OCC 미국의 통화감독청에서 이제 이거를 승인하느냐 마느냐 이제 리플에 대한 은행 인가 신청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뉴욕 금융 서비스청이라고 해서 NYDFS에서는 이미 승인을 했어요. 이제 리플 회사 자체가 은행 인가 이제 OCC에서도 감독 권한을 받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게 만약에 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가 승인됐을 때 리플사가 활용하고 있는 이 RLUSD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연준 계좌에 직접적으로 예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은행의 그런 어떤 영업 타임과 관계없이 24시간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해지고 또 연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이 RLUSD가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안에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 자체로 탑5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은행권 그리고 기관에서 RLUSD를 받아들이고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조량도 5억 달러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활성화 시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리플에 대한 위상도 커질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됐을 때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XRP가 백엔드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로. 그러면 XRP에 대한 가격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지금 현재 은행의 인가 신청과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은 XRP의 가격 상승과도 매우 궤를 같이 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테더가 이미 너무 이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RLUSD가 이렇게 아무리 이제 활보를 한다고 해도 이 자리를 과연 이렇게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테더의 점유율과 시장 영향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테더의 점유율만 보더라도 거의 60%가 버금가는 그런 시가총액을 또 보여주고 있고 국채 가지고 있는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벌써 한국 순위를 제쳐버렸어요. 그 정도로 미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테더 같은 경우, USDT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성 자체가 미국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테더를 우리가 발행할 때, 미국에서 발행할 때 준비금 자체를 단기 국채, 3개월 미만의 미국 단기 국채랑 아니면 1:1 현금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보유하고 있지만 귀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채라든지 타 국가의 국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완전히 핏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다.
하지만 RLUSD 같은 경우는 이미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통과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뉴욕 멜론은행에서 이 준비금 수탁금을 맡겨주기로 승인의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 말은즉슨 매우 기관 친화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신용평가 기관의 블루칩이라는 곳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RLUSD가 A 등급을 받았다면 테더는 D 등급 정도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의 평가는 RLUSD가 매우 규제 친화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 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금융의 허브로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국가인데 그 규제금융청에서 이미 승인하고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은행이에요. 아미나 은행이. 네. 근데 최근에 그 아미나 은행이라는 곳에서 RLUSD를 거래의 도구, 결제의 도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정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물론 RLUSD가 테더를 쫓아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매우 탄탄한 그런 사업 구조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이 추구하는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비전은 기존 스위프트 기반의 국제 결제망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혀지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리플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 경쟁력 강화가 앞으로 XRP 가치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한 번 더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이더리움 솔라나는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XRP, 스텔라룸행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코인들은 페이먼트 쪽, 국경 간 송금이라고 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쪽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그런 암호화폐들이다, 디지털 자산이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스위프트에서 이제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받아들이기 위해 ISO 20022라고 하는 메시징 표준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이면 그게 이제 완전히 탑재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시점이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 표준과 리플 XRP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 완전히 그 메시징 표준과 궤를 같이 합니다. 또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리플사가 구현하는 기술력조차 그 스위프트에서 이미 받아들였어요. 승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송금 시장에서 XRP가 점점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기존 스위프트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송금을 보낼 때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고 오차율 정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이제 각국의 시차도 발생하고 은행의 워킹 타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국면에 처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새로운 표준, 그 ISO 20022라고 하는 표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 송금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단지 스위프트의 노력만이 아니라 BIS, 국제결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 유엔기구 등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기업들에서, 기관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발자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차세대 금융 인프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틸리티가 가장 커질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XRP에 대한 기대감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리플 코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좀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이 리플 코인, XRP를 아직 사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라도 한번 사볼까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이 시점이 그래도 좀 저평가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XRP가 아직까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2017년, 18년도의 패턴을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한 1억 6천만 원 선 왔다 갔다 하죠. 많은 퀀텀 점프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220만 원, 230만 원 했습니다. 최근에 전고점을 뚫어줬어요. 아마 이제 조만간 또 알트 시즌이 오면서 크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다. 네. 하지만 2017년, 18년도 때 XRP의 전고점은 한화 기준 대략 5천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4천 중반대,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더 내려왔네요. 아직까지 5천 원을 뚫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네. 원화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 7년 반, 8년 정도의 시간을 에너지 응축 기간,
또 소송으로 거의 5년 가까이 눌려왔기 때문에 정말 높은 삼각수렴 패턴을 지금 차트적 패턴으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정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현물 ETF가 준비되고 있으면서 올해 연말에 스위프트와 블록체인이 융합되는 그 시기에 리플 네트워크가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큰 기관의 채택, 유틸리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즉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치 반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XRP 들어가기에도 저는 매우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실 때 한 번에 많은 돈을 넣기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분할 매수 전략. 천천히 여유롭게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또 내재 가치에 대한 공부, 내공일 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병렬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한국에서도 이 리플 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렇게 XRP 같은 코인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 기반의 어떤 암호화폐나 뭐 한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항상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대중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좀 암호화폐, 비트코인 뭔가 좀 허상이라고도 생각도 하시고 좀 뭔가 사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말 뭐 테라 루나 사건을 일단 좀 예시로 들어보자면 사실상 그것은 또 금융 엘리트 세력들의 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물레방아의 테라와 루나에 대한 어떤 1대1 패깅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었는데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력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연결 구도 자체가, 패깅 구조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 그 유대계자분의 뿌리 세력들은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한 법안들을 만들고 규칙을 제정하고 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저는 이 암호화폐 크립토판이 짜여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 패권 자체를 미국에서 쥐다 보니까 그런 법과 제도와 맞물리고 ETF가 되고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요즘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해 뭐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시장에서의 큰 화두인데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이 알트 코인들의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는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항상 이 암호화폐랑 불가분 관계에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USDC나 RLUSD 같은 경우가 둘 다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망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또 이더리움 메인넷도 똑같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USDC나 RLUSD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뭐 USDT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망 위에 주조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소각량, 뭐 솔라나에 대한 소각량, 이런 레일 위에 올라와 있는 망들이 점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차로 이제 제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궁화호가 있고 뭐 새마을호가 있고 뭐 KTX가 있고 SR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USDT라든지 뭐 USDC라든지 뭐 RLUSD 이런 코인들이 지금 무궁화호, 이게 무궁화호가 하나 이더리움 메인넷이에요. 네. 그렇죠? 뭐 새마을호가 솔라나 메인넷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KTX 굉장히 빠르죠. 리플 XRP가 결제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런 기찻길 위에 올라와 가지고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이 거래가 되면 될수록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이더리움이 소각되고요. 네. 솔라나 메인넷 위에서는 솔라나 소각되고, 리플 원장, 이 KTX 망에서는 또 XRP가 소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성화되고 주조가 되고 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투입하면 할수록 이 망들의 활용성이 더 높아지면서 소각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럼 네. 가치가 더 상승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굳이 뭐 스테이블 코인 쓰면 되지 암호화폐를 왜 써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은 대중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망 위에 올라오는데
이 망 위에 올라왔을 때 이런 코인들이 유틸리티로 소각이 되는구나. 결국에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테니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면 암호화폐도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관관계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최근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 바로 비트코인의 정체와 대비되는 이더리움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이더리움이 좀 올라가면은 이 시점을 바로 이 알트 시즌의 시그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알트의 시간을 기다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알트의 시간이 왔다, 시그널이 왔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점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불어올 준비는 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우리 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완연한 알트 상승장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50 미만으로 좀 떨어져야 되고 플러스로 코인베이스 앱 순위라든지 뭐 비트코인 업비트 앱 순위 이런 인간 지표들 자체가 조금 더 상위 랭크로 올라오는 것 자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RSI라고 하는 상대 강도 지수도 과매수 영역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 시그널이 나왔으면 천천히 탐욕을 그때는 줄이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트리거 포인트가 좀 준비가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제 스테이킹 편입이 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해 3분기에는 반드시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승인이 되면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상품에 이자까지 주는 거다 보니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완연한 상승과 연결이 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클래리티 법안,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많은 알트코인들의 그런 증권성 심의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 많은 메이저 코인들이 좀 펌핑할 수 있는 시기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크립토 시내는 그 두 가지고 거시적 측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에 대한 협상 모멘텀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 알트 시즌에 오히려 휘발유를 부을 수 있는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만약에 이 10월에 알트 시즌이 온다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좀 강도가 약할 것이고 또 기간도 좀 짧게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많은 미디어에서 현재 10월 달에 대한 강세를 매우 많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10월 달 자체가 암호화폐가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우리가 영어로 억토버라고 하는데 이제 앞을 업으로 바꿔가지고 업토버라는 업토버. 이런 네. 별명이 또 붙여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 크립토 씬에서는. 그 정도로 10월이 워낙 전통적으로 강했다 보니까 이번에도 10월 달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적 패턴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라고 봐요. 사실 그것만 따랐다면 올해 1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반감기 다음에 1분기가 항상 불장의 초입으로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 밈코인 러그풀 사태라든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관세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었고 또 올해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그런 갈등 여러 가지로서 매우 어려운 시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월이 좋았으면 이번에도 10월이 좋을 거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일단 하반기 자체를 조금 더 브로드하게 넓게 보시고 천천히 본인만의 주기로서 분할 매수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사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기가 짧을수록 수익률이 좋아요. 네. 이 변동성이 워낙 암호화폐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더 쪼개서 사는 게 더더욱 결과론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많은 논문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뭐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뭐 그래봤자 3개월 정도잖아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쯤 통과될까
될까? 블랙록이 솔라나 ETF, XRP 현물 ETF 언제쯤 승인할까? 또 SEC에서는 올해 4분기 정도에 저는 빠르면 승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 자체를 좀 큰 그림으로 너무 10월 달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8월, 9월 달도 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좀 여유롭게 본인만의 주기를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투자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0월이라고 아직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네요. 하반기 시장 전체를 보고 좀 큰 그림을 봐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 그 전망 속에 숨은 그 근거와 함정을 파헤쳐봤는데요. 기관 자금의 귀환, 리플의 행보, 그리고 시장을 흔드는 갖가지 신호들까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질 때 우리가 기다려온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 자금의 귀환, 알트코인 시즌 진짜 올까에 대한 질문, 다양한 시그널 속에서 알트코인 미래 사이클을 신박하고 날카로운 통찰로 꿰뚫어주신 문창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